영감, 그냥 노인정 가서 바둑이나 두라니까 안 되겠네. 여기 청원경찰. 당장 이 거지 끌어내. 은행에서 손님들한테 까칠하기로 유명한 박지영 대리가 할아버지 손님을 개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낡은 옷을 입고 와서 돈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손님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은행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검은 세단 6대가 줄지어 들이닥쳤고, 곧이어 은행을 파산시킬 만한 금액의 인출 통보를 해버렸죠. 그리고 박지영 대리는 곧 해고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 낡은 점퍼의 할아버지, 정체가 뭘까요? 짐작가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새나라은행 창구에서 시작됩니다. 새나라은행 분당 지점 로비는 평일 오후답게 북적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칠순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최동수였습니다. 그의 차림새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15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낡은 점퍼였습니다. 소매는 해져 있었고 지퍼는 녹이 슬어 반쯤 열린 채로 덜렁거렸습니다. 점퍼 안쪽으로 보이는 회색 스웨터도 낡기는 마찬가지였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동수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죠.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은행에 무슨 일로 왔을까요? 그 말은 작았지만 동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아무 내색 없이 번호표 발행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번호표 발행기 앞에서 동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화면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주머니를 더듬어 돋보기를 찾으려 했지만 오늘 아침 집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보며 번호표를 뽑으려 애쓰는 동안 뒤에 줄을 서 있던 젊은 여성이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어르신, 너무 느려요. 바쁜 사람들 생각 좀 하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돌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눈길도 주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번호표를 뽑은 동수가 대기석으로 향하자 한 중년 남성이 동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말이죠. 동수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는 87번이었고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71번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동수는 품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새나라은행이라는 로고조차 희미했습니다. 15년 전에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동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었죠. 하지만 동수에게 그 세월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통장 속에는 단순한 돈이 아닌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기억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8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박지영 대리라고 적혀 있었죠. 동수가 창구 앞에 앉자 박지영 대리는 인사도 없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동수는 낡은 통장을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50만 원만 인출해 주시겠습니까? 박지영 대리는 통장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통장이 너무 낡아서 더럽다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두 손가락으로만 통장을 집어들고는 마치 쓰레기를 다루듯 자신의 컴퓨터 옆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3,000원 가지고 무슨 150만 원을 찾으세요? 통장에 돈이나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창구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동수를 쳐다봤죠. 박지영 대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동수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동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런데 내 주민번호로 조회하면 다른 계좌가 나올 겁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오.
하지만 박지영 대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은행이에요. 장난치는 데 아니고요. 3,000원밖에 없는데 무슨 150만 원을 찾아요?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봐. 옆 창구에 앉아있던 여성은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재차 요청했습니다. 주민번호로 다시 한 번만 조회해 주시겠소? 하지만 박지영 대리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동수의 요청은 그저 노인의 헛소리로만 들렸던 겁니다. 곧 더 큰 모욕이 동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영 대리의 차가운 말에 동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통장을 도로 집어들고 창구를 떠났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스쳤지만 동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비 구석 대기석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15년이 넘은 세월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통장이었죠. 가죽 표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새나라은행이라는 로고조차 색이 발에 희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쓰다듬자 거칠거칠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개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2일. 벌써 15년도 더 지난 날이었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혀두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굳이 이 낡은 통장을 간직해야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어느새 먼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4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동수는 28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작은 철강 공장을 시작했죠. 공장이라고 해봤자 허름한 창고 하나에 중고기계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직원도 동수 혼자였고 낮에는 영업을 뛰고 밤에는 기계를 돌렸습니다. 기름때가 온몸에 묻어나고 손은 늘 까맣게 더러웠습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죠. 잠은 공장 한쪽 구석에 깔아놓은 담요 위에서 잤습니다. 씻을 시간도 없었고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한 벌이 동수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입던 점퍼가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이 낡은 점퍼였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버리지 못하고 입고 있는 옷이었죠. 소매는 해지고 지퍼는 녹슬었지만 동수는 이 옷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옷 속에 자신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처음 거래처를 찾아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이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대기업 구매 담당자를 만나러 갔었죠. 경비실에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로비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담당자는 명함조차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품질로 승부를 받고 결국 첫 거래를 성사시켰죠.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했던 그 치욕감과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그 성취감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수는 이 옷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동수에게 늘 같은 잔소리를 했었죠. 여보, 이제 좀 편히 살아요. 당신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 낡은 옷 좀 버리고 새 옷 사 입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사 입는 대신 이 낡은 점퍼를 계속 입었죠. 화려한 옷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옷이 더 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점퍼야말로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옷이었으니까요. 4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 청년의 모습 말입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기계를 돌리고 밤새 용접을 하며 철강 하나하나를 만들어냈던 그 시절의 자신을 잊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는 그런 동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존중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동수의 선택을 인정해 주었죠. 그게 동수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단 한 사람만은 곁에서 지켜봐 주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작은 철강 공장은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점퍼를 입고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왜 그렇게 큰 부를 이루고도 초라하게 사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동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통장 속에도 그런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 통장을 만들 때 동수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잔액 3,000원짜리 통장 하나로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 시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통장을 도로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 할아버지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냐? 3,000원 가지고 150만 원 달라니. 동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입가에 미소만 살짝 떠올랐을 뿐이었죠.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통장 안에 담긴 숫자의 무게를 세상 그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비의 소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동수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지영 대리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로비 안쪽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상철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인상을 쓰며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는 듯 했죠. 박지영 대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 지점장이 박 대리에게 뭐 때문에 시끄러운 거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지영 대리는 얼른 일어서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동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돈도 없으면서 150만 원 달라고 떼를 쓴다고 했죠. 통장에는 3,000원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지점장은 동수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동수의 낡은 점퍼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죠. 해진 소매, 녹슨 지퍼, 군데군데 얼룩진 천.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존중의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만함만 가득했죠.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정돈이 필요하시면 이러지 마시고 사회복지관에나 가보시죠.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 지점장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동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씩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보시오, 지점장. 나는 내 돈을 찾으러 온 거요. 내 주민번호로 조회를 해보면. 동수가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 지점장은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어르신, 영업 방해하지 마십시오. 보시다시피 다른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때 옆에서 기다리던 중년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지점장님. 냄새도 나고 무서워요. 빨리 내보내주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죠. 저 할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옆 창구에 앉아있던 여성은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수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그가 범죄자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집단 따돌림이었습니다. 완벽한 망신이었죠. 동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습니다. 지점장, 내 돈 찾겠다는데 왜 경찰을 일입니까?
차분한 항의였습니다. 하지만 오지점장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더니 팔짱을 낀 채 동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좋습니다. 어르신. 오지점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이 150만 원만 있어도, 아니 80만 원만 있어도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큰 절 올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영 대리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까지 웃고 있었죠. 오지점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동수를 완전히 짓밟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건드렸는지 말입니다. 동수는 오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보시오, 오지점장. 지금 이 행동,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 진술 같았죠. 마치 이미 정해진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점장은 그 말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조롱거리로 삼았죠. 무서워라. 오지점장이 과장되게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지영 대리는 아예 책상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청원경찰까지 피식 웃음을 흘렸죠. 동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은행 출구를 향해 걸어갔죠. 등 뒤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걸었습니다. 비록 낡은 점퍼를 입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동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 감정을 꼭 눌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분노로 떨리던 손끝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동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은행 밖은 추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동수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더 뜨거웠으니까요. 동수는 은행 입구 바로 옆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몸을 숙여 앉았습니다. 털썩 소리가 날 정도로 무겁게 주저앉았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길게, 천천히. 한 번, 두 번, 세 번.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40년 넘게 사업을 해온 동수였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위기도 많았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차분함을 잃지 않았죠. 그게 동수의 힘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노는 분명 있었습니다. 모욕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얼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죠.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욕당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단 몇 개의 연락처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벨이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자 준서였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었죠. 목소리에는 걱정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검진 끝나셨어요? 모시러 갈까요?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동수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서늘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준서야.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단단한 결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준서가 순간 긴장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어디냐? 회사에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당장 이준혁 비서실장한테 연락해라. 동수의 말투가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운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태산그룹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목소리였죠. 준서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비서실장님한테요? 무슨 일이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했죠. 하지만 동수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새나라은행 분당 지점으로 오라고 해. 지금 당장. 새나라은행요? 거기 할아버지 계세요? 그래. 그리고 차는 제일 큰 걸로 준비하라고 해. 동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법무팀장도 대동하라고 해. 전화 너머로 준서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팀장까지 대동하라는 말에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듯했죠. 준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혹시 어디 다치신 건?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걱정을 덜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다치진 않았다. 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거다. 동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도 와서 직접 보렴. 준서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결기가 질문을 막았던 겁니다.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건물을 조용히 올려다봤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상철 지점장이 지점 장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박지영 대리는 창고에 앉아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벤치에 앉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기다리듯 조용히 앉아 있었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동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동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5분. 동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8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나라은행 앞 도로에서 묘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 멀리서 검은색 차량들이 일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상등을 켠 채로 말입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육중한 대형 세단들이었습니다. 행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누가 오는 거야?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새나라은행 앞 도로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새나라은행 앞에 하나씩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총 6대였습니다. 모두 비상등을 켠 채였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육중한 차체가 도로를 가득 메웠죠. 행인들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습니다. 저거 뭐야? 무슨 차들이 저렇게 많이?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검은 세단들에 집중되었습니다. 맨 앞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죠. 그러자 다른 차량들에서도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었죠. 그들은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마치 의장대처럼 말입니다. 중앙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준혁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실세 중 한 명이었죠. 그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이준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은 동수를 발견했습니다. 황급히 달려왔죠. 정장 구두가 보도블록을 박차고 달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준혁이 동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그는 동수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주변 행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저 낡은 점퍼 입은 노인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또 한 대의 차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아니라 흰색 수입차였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긁히는 소리가 요란했죠. 차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서가 동수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느낀 불길함이 현실이 된 것 같아 두려웠던 겁니다. 동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뻣뻣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이었죠. 오늘 여기서 내 돈을 좀 찾으려 했는데 말이다. 동수가 은행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문전박대를 당했어.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의도 담겨 있었죠. 이준혁과 준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려고 한다. 진짜 돈이 뭔지. 동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준혁이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는 모두 완료했습니까? 동수가 이준혁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준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네, 회장님. 전액 인출 및 계좌 해지 서류, 지시하신 대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감했던 겁니다. 법무팀장은 저쪽 차량에 대기 중입니다. 좋아.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건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었죠. 들어가자. 동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얼른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대형을 갖췄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었죠.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중앙에 섰습니다. 그 양옆으로 최고급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기묘한 대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렬의 중심은 분명 동수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행 입구로 향했습니다. 동수가 천천히 그 뒤를 따랐죠.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이준혁과 준서가 양옆에서 호위했습니다. 행인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차들 태산그룹 거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누구야? 회장님이라고 불렀잖아. 설마.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행 입구를 향해 걸어갔을 뿐이었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수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와 최고급 정장의 기묘한 행렬이 새나라은행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곧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박지영 대리가 동료 직원에게 아까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000원 가지고 150만 원 달라던 노인 말입니다.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죠.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은행에 왜 왔냐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오상철 지점장은 지점장실로 돌아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전문이 묵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1명, 2명, 3명.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로비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마치 군인처럼 말입니다. 청원 경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고객들이 아니었죠. 박지영 대리도 창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회전문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천천히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동수였습니다. 박지영 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3,000원 통장 들고 왔던 그 노인이었죠.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검은 정장의 사내들. 그 중앙을 당당히 걷는 노인.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로비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상철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란을 들은 오 지점장이 뛰쳐나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듯했죠.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동수가 아니었습니다. 동수 뒤에 서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 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이 실장님. 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혁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실세였죠. 오 지점장은 몇 년 전 태산그룹 측과 업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혁을 봤던 겁니다. 오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준혁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이준혁은 동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 각도였습니다. 정중했습니다. 공손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저 낡은 점퍼 입은 노인을 회장님이라고. 청원 경찰이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박지영 대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죠.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오상철 지점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장님, 이준혁 비서실장이 저 노인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렇다면 설마. 동수는 이준혁의 인사를 가볍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로비 전체를 압도했죠. 동수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동수의 시선이 오상철 지점장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 지점장.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들렸습니다. 아까 그 약속 기억하시오? 150만 원만 있어도 무릎 꿇고 큰 절 올리겠다고 하셨지. 오상철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장에서 던진 그 오만한 약속이 지금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박지영 대리는 창고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 던졌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큰 소리로 망신 줬던 그 행동이 생각났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서가 할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무서운 모습이었죠. 이준혁은 동수 뒤에서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품속에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곧 꺼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죠. 로비의 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동수만 바라보고 있었죠. 오상철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애원하는 자세였죠. 아까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기억이 좀 나나 보지.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죠. 동수는 이준혁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서류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준혁 비서실장이 품에서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준혁이 서류 뭉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한 손에 들기 힘들 정도였죠. 그는 서류를 가슴 앞에 들어올렸습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 서류에 집중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이분은 태산그룹 창업주의자 명예회장이신 최동수 회장님이십니다. 로비의 충격이 퍼져나갔습니다. 태산그룹, 저 노인이? 창업주? 박지영 대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창구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잡으려다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박살났습니다.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태산그룹과 계열사 그리고 회장님 개인 명의로 예치된 모든 자금을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오상철 지점장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전액 인출? 얼마나 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준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법인 계좌 3천억 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천억. 설마. 이준혁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개인 계좌 1천억 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합 4천억 원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4천억. 그 숫자가 로비를 뒤덮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생각이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오상철 지점장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엎어졌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박지영 대리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까 그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3천 원이라고 비웃었던 그 통장 말입니다. 청원 경찰은 무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대기석의 손님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동수는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얼음 같았죠. 그는 천천히 오상철 지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지팡이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탁탁. 그 소리만 로비에 울렸습니다. 동수가 오 지점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입술이 열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기억이 좀 나나 보지.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왜, 이제 두렵나? 오상철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동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이준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라는 신호였죠. 그때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급히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저도 예금 좀 찾으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죠. 다른 손님 한 명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4천억을 다 뺀다고? 그럼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냐?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퍼져나갔습니다.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졌죠. 나도 예금 다 뺄 거야. 한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가방을 움켜쥐고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계속 늘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창구 앞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 돈 내놔. 지금 당장 찾을 거야. 이 은행 믿을 수 없어. 뱅크런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창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밀고 당겼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패닉이었죠. 박지영 대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원 경찰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사에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죠.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새나라은행에서 돈 빼. 큰일 났어. 엄마, 새나라은행 예금 있지? 당장 찾아.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SNS로. 순식간이었습니다. 동수는 그 혼란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이준혁이 동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은 서류를 들고 지점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법무팀장도 함께 따라갔죠. 경호원 2명이 호위했습니다. 오상철 지점장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박지영 대리는 창구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준서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단 하나의 결정이 이렇게 큰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로비 밖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죠. 새나라은행 분당 지점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4천억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공포였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였죠. 동수는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로비 구석 벤치였습니다. 아까 그 자리였죠. 지팡이를 옆에 세웠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혼란을 지켜봤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오상철 지점장과 박지영 대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천천히 은행 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신문, 방송, 포털 사이트. 모두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었죠. 태산그룹 최동수 회장, 4천억 전액 인출. 새나라은행 분당 지점, 사상 초유의 뱅크런 사태. 최 회장 모욕 사건, 금융권 충격.
기사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찍어둔 영상이었죠. 검은 세단 6대가 줄지어 서고 낡은 점퍼 입은 노인이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면 이렇게 된다. 저 지점장이랑 직원 완전 끝났네. 4천억이면 그 지점 예금의 절반이잖아. 새나라은행 주가가 열렸습니다. 급락이었습니다. 시작가부터 하한가 근처였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졌죠.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10시, 11시 계속 떨어졌습니다. 장마감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종 낙폭은 35%였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3분의 1 넘게 증발한 겁니다. 새나라은행 본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분당 지점이었습니다. 오후 2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상철 분당 지점장, 즉시 파면 처분. 박지영 대리, 즉시 파면 처분. 두 사람 모두 금융권 영구 퇴출 조치. 끝이었습니다. 완전한 끝이었죠. 오상철 지점장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나왔죠.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50만 원만 있어도 무릎 꿇겠다는 발언이 논란.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두 손가락으로 집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금융권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잃은 건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품격이었죠. 그날 오후 서울 외곽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동수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나무가 울창한 산책로였습니다. 옆에는 손자 준서가 걸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본 광경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은 처음이었죠. 동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야. 네, 할아버지. 어제 너무 놀랐지?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분인 줄 몰랐어요. 동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했죠. 무섭진 않았다. 다만 필요했을 뿐이야. 하지만 할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도 괜찮았어요? 뉴스에 다 나오고 난리인데. 준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동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준서야, 할아버지가 4천억으로 산 건 복수가 아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교훈이지. 교훈이요? 그래.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결국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걸 가르쳐준 게야. 준서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동수는 낡은 점퍼 자락을 쓰다듬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옷이었습니다. 이 옷 봐라. 낡았지? 네. 사람들은 이 옷만 보고 나를 판단했어. 돈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지. 동수가 준서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란다. 준서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동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이 낡은 점퍼가 그걸 증명했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는 걸 말이야. 산책로를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낡은 점퍼와 캐주얼 차림.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낡은 외투 속에 감춰진 진정한 가치를 세상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동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서도 옆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죠. 할아버지. 응.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동수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으로, 옷차림으로,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최동수 회장의 15년 된 점퍼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